지금까지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떤 약물이 노출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 기존이 가바라는 것도 있고 호흡 문제도 있는데 호흡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술이랑 같이 먹으면. 그러면 그 호흡을 못 한다는 건 사실 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우리가 자면서 죽으니까 괜찮을 거 아닐까? 뭐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화제라고 해야 될까요?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강북구 수유동 연쇄 살인사건에 대해서 법의학적으로 조금 살펴볼 게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되게 특이하게 제가 이제 신문기사를 좀 살펴봤더니 만취한 오빠 안 일어나 직접 119에 신고 나흘 뒤 다른 남성 살해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분이 직접 신고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만취했는데 어떤 오빠가 숙박업소에서 일어나질 않는다 그러면서 직접 119에 신고를 했는데 그렇게 보면 그냥 오빠란 분이 자다가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사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타임라인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2025년 12월 14일 날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그 당시 교제 중이었던 20대 남성에게 피로회복제라고 하면서 약물을 섞인 음료를 건넸다고 해요. 남자친구가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다행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번에도 강북구 수유동의 노래주점에서 30대 남성과 이 똑같은 김 씨가 함께 술을 마셨고 김 씨가 건넨 숙취 해소제를 마시고 그러니까 술깨라고 줬으니까 아무 의심하지 않고 먹었겠죠. 근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같은 공간에서 깨어났고 당시에 그 몸에서 분비물 소변이나 이런 게 나왔나 봐요.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근데 당시에 이게 되게 굉장히 황당한 게 이 김 씨, 이 여성이 그때 이제 오빠가 취해서 안 일어난다 119에 직접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만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얼마 안 있다가 2026년 1월 28일 여기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국가수에서 이제 부검을 했는데 1차 소견상 약물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 아직 부검 감정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2026년 2월 9일 그러니까 이제 원래 1월 28일에 부검해갖고 약물이 의심된다 그러면 그때 당시 여성을 어떻게든지 조사를 하든지 뭔가 인신을 구속하든지 하여튼 확정적인 증거가 없었나 봐요. 그랬는데 2월 9일에는 또 강북구 수유동의 또 다른 모텔에서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긴급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때 당연히 CCTV나 이런 걸 보고서 체포를 한 건데 두 번째 사망은 좀 안타깝게 첫 번째 사망 이후에 시간이 꽤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었는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월 10일 날 이 여성이 체포된 뒤에 서울 북부지법에서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라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피의자 김 씨 이분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강력히 유가족 측에서는 요구하고 있고요. 검찰도 이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범죄의 중대성이 점점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타임라인이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릴 거냐? 향정신성 의약품 지금까지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떤 약물이 노출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일부 이제 신문 기자님들이랑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저한테 이제 자문 구하고 사실 검찰에서도 자문을 구하고는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걸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문제는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가능성이 높다. 즉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과 이제 알코올이 혼합된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범행이 있었잖아요. 미수, 그렇죠? 근데 이때는 이제 두 번째 이제 노래방에서 노래 주점에서 마시고 깨어났을 때, 근데 이제 그분도 술을 마셨는데 정말 천운이죠. 아마 용량을 그때는 아주 높게 하지 않았을 거고, 첫 번째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술을 안 먹고 그냥 피곤해 그래서 피로회복제만에 아마 약을 타갖고, 그래서 아마 다행히 큰 게 없었는데,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뭔가? 향정신성 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인데요. 법적으로는 이제 마약류에 포함되는 엄격하게 이제 조절, 규제를 받는 약물이고요.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서 처방전이 있어야지 되고요. 또 처방량을 초과하거나 비의료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도 들어가 있고요. 또 뭐 발륨, 디아제팜이라고 부르는 진정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술이랑 먹으면 왜 위험한가?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은, 술은 전형적인 중추신경계 억제제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술 먹고 기분 좋은 거는 전전두엽, 우리 뇌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이성적인 게 좌우하고 가장 새삥, 가장 매끈한 이 전전두엽이 억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성을 못 참고 이제 본능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들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알코올이랑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 지드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수면제 같은 거 같이 먹게 되면 이게 두 개 다 모두, 술도 그렇고 중추신경계 약물도 모두 가바A라는 수용체 기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요. 가바A는 뭐냐? 가바A 수용체는 결합하게 되면 뇌가 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 억제가 되는데 가바A도 억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쫙 억압이 되니까 그 효과가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뭐 7이다 뭐 이럴 정도로 더 증강이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알코올이 이제 많이 취하면, 제가 알코올도 많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죽냐면 여기 숨뇌라는 거, 뇌가 있으면 뇌에서 척수 아시죠? 척추뼈 사이에 있는 거, 그 사이로 이어지는 뇌줄기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뇌예요. 뇌줄기에 숨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목 위쪽으로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호흡을 관장하는데 알코올도 이걸 호흡을 억제하고 이런 진정제 같은 종류도 호흡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둘을 같이 먹으면 호흡을 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고, 실제로 가장 위험한 거는 오피오이드라고 부르는 마약성 진통제는 술이랑 먹으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검에서 진짜 많이 봐요.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뭐 맥주 한 잔, 뭐 어느 날은 괜찮은데 어느 날은 사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요. 매우 위험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뇌가 억제되면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흡인, 왜 술 같은 거 먹게 되면 이렇게 구토가 생길 수도 있고, 안주랑 이런 거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흡인이 거꾸로 이제 오바이트라고 여러분 흔히 뭐 속어로 얘기하는 그런 게 흡인이 되면서 사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알코올이랑 그런 진정제는 모두 다 간에서 분해되는데요. 꼭 간에서만 분해되는 거 아니지만 주로 간에서 분해되는데, 근데 둘이 경쟁적이에요. 그러니까 술 분해하는 것도 힘든데 또 약물이 들어오면 그걸 같이 해야 되니까 간이 힘드니까 잘 분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깨지 못하고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앞으로의 이 여성은 어떻게 주장할 거냐?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을 해쳤잖아요. 그러면 이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단순 과실이냐? 그러니까 그냥 전혀 모르고 실수로 그랬다. 그러니까 정말 부주의한 것 때문에 그랬다. 이런 게 이제 단순 과실이고, 또 인식이 있는 과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설마 괜찮겠지 이거고, 이제 이걸 여기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 미필적 고의라고 그럽니다. 이 미필적 고의는 뭐 죽을 수도 있지만 할 수 없지. 근데 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마음 깊이 있는 거고요. 근데 확정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죽여야겠다. 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뭐라고요? 단순 과실, 인식이 있는 과실,
미필적 고의, 그 다음에 확정적 고의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 여성 김씨는 어땠을까요? 김씨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한 번 그랬다. 그러면 이 사람의 변호사분이 아마도 야 이거 단순 실수다, 단순 과실이다, 또는 아유 전혀 이게 몰랐다, 뭐부터 시작해서 설마 뭐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아까 제가 타임라인을 아까 정리해 드렸는데 1차에서는 아마 효능을 이거 피로회복제라고 해서 술 안 먹고 줬는데 이제 응급실로 이송돼 갖고 치료받고 회복됐잖아요.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효능을 확인하는 실험적 성격이 있다라고 뭐 기사에서 쓴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래주점에서 술과 함께 30대 남성에게 줬는데 이제 막 분비물이 나올 정도로 몸에 이게 뭐 의식이 없고 그래서 김씨라는 그 범인이 신고를 했잖아요. 우리 오빠가 안 깨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아마도 술과 함께하는 뭐 이런 것들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아마도 다른 약품, 그러니까 지금 기사로는 사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이거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는 약물이에요. 여기에 또 추가 약물이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거와 알코올을 함께 섞어서 줬다면 이거는 미필적 고의 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 확정적 고의, 어쩌면 이게 3차까지 했는데 사람이 사망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제가 아까 말했지만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는데 일어나고 한 10일 정도 있다가 또 2차로 사망을 한 남성이 또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이게 미필적 고의를 넘어선 거 아니냐, 즉 확정적 고의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보도에 따르면 결과 발생의 가능의 인식 여부에 있어서 범행이 연달아 있는 거 보면 어쩌면 위험을 알고 확정적 고의가 아니냐. 근데 이게 챗GPT를 경찰에서 포렌식으로 했나 봐요. 거기를 봤더니 수면제 술 병용 시 위험성 관련 기록 검색이 확인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아주 법리적으로 이제 판사님들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판사라는 직업이 되게 어려운 직업이 읽을 수 없으니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을 살펴보는데 문제는 이런 경찰 포렌식에서 발견된 챗GPT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게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또 부검이에요. 부검에서 첫 번째 사망자와 두 번째 사망자 사이에 약물의 종류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농도가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뭐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면 제 생각에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확정적으로 어떤 이 사람이 반드시 살의에 고의를 가졌다라고 재판부에서도 판단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요. 만약에 확정적 고의가 아니래도 위험성에 대한 지식이 있고 동일한 위험 행위를 벌써 4번이나 했잖아요. 반복적인 행위를 했다면 결과를 예견했고 그 결과가 어쩌면 용인, 특히 세 번째 사망했다는 거 봐서는 또 근데도 또 네 번째란 걸 보면 이게 판단이 아주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다만 검찰에서 꼼꼼히 잘 준비를 하셔갖고 기소할 때 이 모든 게 뭐 워낙 법 전문가니까 제가 이제 뭐 전혀 걱정은 하지 않는데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있을 거고 앞으로 기소를 하고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는 걸 이제 한번 살펴보는 개념에서 사실은 제가 법의학을 하지만 살인이나 막 이런 걸 일부러 많이 다루지는 않는데 이 사건은 좀 문제가 있고 또 항정실성 약품에다가 알코올을 해갖고 또 잔인 무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객관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사망 사고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살인의 고의가 있다, 미필적 고의 최소한 그 이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짧게나마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술이랑 수면제 같은 거 먹어서 사망한 사례 경험하신 적 있어요?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술이랑 먹었는데 잠도 잘 오고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이게 자칫 어느 날에는 괜찮은데 어느 날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치료 용량이라도 그 의사가 딱 복용하게끔 처방해 주는 치료 용량이라도 알코올 자체와 함께 복용할 경우에 사망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의가 아니라 이렇게 사고죠, 진짜로. 그런 경우가 정말로 부검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특히 중추신경계 약물은 절대로 알코올과 병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물 드럭 인터액션이라고 해서 약물 상호작용과 또 알코올의 병용에 의한 중독 사망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대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 약물을 많이 먹고 사망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와요. 근데 의외로 수치가 높지 않은데 알코올을 함께 먹고 사망한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한 약물을 쓰지 않고요. 왜냐하면 치료 용량이니까 알코올과 인터액션, 서로 간에 관계를 하면서 생긴 부작용에 의한 사망, 이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사실 술도 많은 분들이 만약에 소주 2병이다. 그러면 소주 2병에 누가 죽어? 막 신은 씨는 막 10병도 먹는다는데 막 이러는데, 근데 아니에요. 어떤 날은 그렇게 먹었다가 평상시에 먹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실제로. 또 미세한 어떤 그런 약물이 또 확 영향을 또 끼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몸에서 분비물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건 구토? 몸에서 분비물이라는 게 구토 이외에 소변을 지리는 경우도 있고요. 변을 지리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많이 취하면 원래 뇌라는 게 잠을 자더라도, 깊은 잠을 자더라도 기본적으로 근육의 톤은 유지돼요. 우리가 잔다고 해서 뭐 요의가 느껴지면 밤에 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술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쫙 뇌를 누르니까, 원래 뇌가 지휘자잖아요, 지휘자. 그러니까 지휘자가 완전히 통제권을 잃어갖고, 그럴 경우에는 깨지를 못하고 소변이나 아니면 뭐 더욱 심한 경우에 변이를 느끼는데 못 일어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분비물은 제가 뭐 사건 기록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뉘앙스로 봤을 때 단순 토한 게 아니라요, 몸에 진짜로 체액 중에서 소변이나 어떤 변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술 너무 많이 먹거나 그러면 소변이나 변을 지리는 분들도 있어요. 네, 진짜로. 그냥 기절한 상태에서 조용하게 죽는 건지 아니면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 건지. 일단 제가 아까 기존이 가바라는 것도 있고 호흡 문제도 있는데, 호흡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술이랑 같이 먹으면. 그러면 그 호흡을 못 한다는 건 사실 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우리가 자면서 죽으니까 괜찮을 거 아닐까? 뭐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호흡을 못 해갖고 사망한다. 그리고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을 못 하면서 죽는다는 건 사실상 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뭐 질병이라든지 그런 거라면 몰라도 자기가 전혀 인지 못하고, 젊은 분들이잖아요, 또 다. 그러니까 이게 비참한 죽음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고통스러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그냥 사망사고라고 취급하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다 라는 얘기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